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미형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동과 이제 같이 하는 사회적 농업인데 오늘 제가 작년에도 이런 과정에서 하면서 사실 아동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농업과 사회복지가 만나는 사회적 농업에서 아동과 같이 하는 복지는 어떤 복지가 돼야 될까? 복지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작년에 전남곤역 쪽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매뉴얼 작업을 한다고 아동을 만나는 사회적 농장들을 만났는데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이거는 아이들의 농촌에 대한 체험인가? 방과후 그냥 활동인가? 이것일까?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서 매뉴얼 작업을 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제가 되게 짧은 경험으로 그냥 네덜란드 파라다이스 농장에서는 거기에 농장의 출발이 아이들 있잖아요. 위탁가정이랑 위탁가정. 우리로 따지면 가정이 약간 제 기능을 못해서 다른 쪽에 맡겨야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가출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와서 돌보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적 농장이 사실은 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얘네들이 뭐 한 2주씩 와서 막 널브러져 있는 거죠. 처음에 가만히 널브러져 있다가 이제 슬슬 기어 나와서 같이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뭐 2주건 한 달이건 지내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거에서 활동이 시작됐던 걸 봤을 때 저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도 되게 또 아이들이 어찌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체험이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들 속에서는 좀 힘있는 아이들, 아동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아이들의 좀 더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한 이러한 차원의 것들이었다면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는 왜 또 그런 말을 못했냐면 어떤 농장도 그런 아동 청소년을 돌보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같이 하진 않았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안 돌보셨더라도 이제 말해보자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우리도 그렇게 좀 어려운 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지역이 좀 보듬을 수 있는 뭐 그런 농장의 활동이 되면 어떨까. 그 단 한두 명의 아이일지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오늘 강의는 저는 그냥 아동복지 개론과 같은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동이랑 같이 만난다면 복지는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데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기관이랑 좀 하고 지역에 이런 기관들이 제 역할이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보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슬라이드 몇 장을 그냥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하는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에 있지만 그 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있었으면 사회적 농업을 연구를 하고 있었겠죠. 복지 전공인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농업 쪽도 좀 보고 그리고 아동복지를 또 전공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갖고 있는데 되게 작은 아까 여기서 잠깐 아동 쪽이 되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아동 청소년 연구하고 싶습니다. 연구 주제 내면 허락 안 해주셨어요. 노인해라. 뭐 애들 몇 명 된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첫 해부터 프로포즈를 냈는데 저 노인 연구해라 해서 나는 노인을 연구한 적이 없는데 나는 아동을 하고 싶은데 뭐 결국은 한 번도 못 하고 나왔어요. 몇 년 있으면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농촌에서는 더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농촌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뭐를 하고 어떻게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살만 한 건가요? 제가 아이들과 청년들은 보이지를 않는데요? 라는 말을 했는데 예, 그래서 아동을 바라볼 때 항상 아동 복지를 할 때 첫 번째로 아동의 권리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아동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냐 우리가 라는 부분들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서 살펴보고 이것은 어찌 보면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냥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그 이면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들과 같이 맥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거에 밑에 아동복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라는 얘기는 이게 윗단이 보편적인 거를 얘기한다면 밑에는 선별적이고 자녀적이고 어떤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앞단에서 아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 깔려 있어야 아이들을 볼 때도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얘기를 끌어보고 그 안에서 사회적 농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거는 제 고민, 제 생각과 되게 저는 이상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현실에 딱 발을 붙인 상황에서 제가 한 얘기들이 실현 가능한지 고민하시고 또 저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같이 고민을 나누는 그런 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뒤에 패널 토론 시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막 다소 두서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많은 아동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 나이 범주를 어떻게 보냐 법적인 범주가 이거 우리가 아동에 대한 이런 권리나 아동에 대한 이런 걸로 할 때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아동 권리 협약이 있어요. 이렇게 국제법으로서 강제성은 없지만 최소한 저거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4년인가 5년에 한 번씩 유엔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요. 제출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제출했을 때 거기에서 권고 지적사항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계속 왔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몇 번째 냈을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령 기준도 지적사항이에요. 이렇게 다 다르면 어떻게 하냐. 어떤 법에 적용이 되면 20살이고 형법은 14세 그래서 촉법소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에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18세 미만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나이 정도까지를 그 다음에 그 뒤에 성인이 되는 나이 그 전까지 미성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청소년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예요. 대학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세에서 24세 이하까지가 청소년이 되니까 뭐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이나 그래서 보호종료 아동이나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도 거의 18세 이후면 퇴소해야 되지만 학교를 다니면 좀 연장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선상에서 24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보통 아동하면 18세 근데 청소년이면 24세 범주까지 좀 더 넓혀지는구나. 근데 기본적으로는 18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8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이후의 아이들을 또 청소년이라는 분류로 보통은 일상적으로 쓰시죠. 그리고 뭐 어린이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거는 성매매나 이렇게 관련된 이런 거에서 보호법, 소년법, 근로자 기준법, 모부자 복지법 이러한 것들의 연령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한 장을 사이다 더 만들어 놨었어야 됐는데
아동의 권리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아까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아동은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비차별의 원칙. 두 번째,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가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무겁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권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아동이 우선해서 돼야 되는 이런 권리라는 거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아마 차별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랑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거 연구할 때 차별에 대해서 연구할 때 대놓고 하는 차별 요즘에 많이 없어졌죠. 우리 사회도. 약간 어르신들이 조금씩 그냥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가시다가 아이고 저 어쩌나 이런 마음 걸로 되게 불편해하다고 그러시거든요. 휠체어 따는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지나갈 때. 근데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적어도 이제 그런 말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미묘한 차별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차별이라는 거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내 팔을 잡아.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거 너무 불편해요. 저는 제 갈 길을 갈 수 있고요.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위험하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나는 그걸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그러든 왜 나 술 마실 수 있다 성인 장애인이 근데 왜 직원들만 회식을 하냐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이 사실 미묘한 차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많이 보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인권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미묘한 그런 차별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른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진짜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애들이 원할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제가 보고서에 되게 인상적으로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되게 부끄럽게 했던 게 소년 가장 제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18세 미만인 아이들이 홀로서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게 니네 나라는 말이 되냐? 이거 뭔가 보완해라. 가정 위탁 제도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지금도 15세 이상의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른이랑 같이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 면접 교섭권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예전에 다 크면 아빠 만나게 해줄게 다 크면 엄마 만나게 해줄게 이거는 아동의 권리에 위배된다. 애들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부모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라. 한국은 바뀌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던 거고 여기에서 제가 차별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애들이 놀리고 뭐 사실 애들 사이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애들에게끼리에서도 차별받고 놀림받고 따돌림 받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옆에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아동이 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거나 가정 상황에 따라서 아동이 주눅 들고 활동을 참여하는데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랑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실 장애 아동이죠. 제가 아동 친화 도시 아마 이게 지역별로 아동 친화 도시를 한 지역이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어느 지역이세요? 대전. 아마 완주 이런 데도 다 아동 친화 도시 하셨을 거예요. 분단위 지역들도 아동 친화 도시를 했거든요.
아동 친화 도시가 이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를 하는 거고 인증을 받고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작업을 할 때 아이들을 좀 만났었거든요. 초등학생부터 다 고등학생까지.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아니 제가 그때 아동 친화도시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중 화장실이 없는 게 불편하다 해서 1등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화장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요즘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뛰어놀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고 난감했던 경험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에 모인 공무원들이나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화장실이 너무 집이 깨끗하니까 애들이 바깥에 이런 불만을 얘기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좀 애들이 왜 이렇게 화장실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저분하고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밖에서 뛰어놀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라고 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오래 했어요. 이거를 내가 너무 애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었나 이랬을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아동복지의 시작이 그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애들이 이렇게 피난 가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그 선생님이 애들을 지도해가지고 열차를 다 같이 탔대요. 그 안에서 애들이 화장실을 못 가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애들한테도 치욕적이고 이런 어떤 존엄함이 훼손되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중요한 거였어. 애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애들한테 특히 바깥 활동이 많은 애들한테는 지역에 있는 화장실이 자기네들이 봐준대요. 놀다가 가면 어디 가야지 이렇게. 근데 그 화장실이 어느 날 문을 딱 닫고 관리하는데 돈이 든다고 이게 없애버리고 했을 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 친화 도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장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를 했고요. 차별에서 이게 장애 아동에 제가 중증 장애 아동 대전시에 지금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호거든요. 공공의료로서 장애 아동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동에서 장애인에서 해 이렇게 얘기해요. 복지 쪽에서. 그럼 장애인에 가면 장애 아동 얘기하면 그거 아동에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애 아동은 아동에도 없고 장애에도 없어요. 복지 대상자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를 되게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있었는데 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가면 이 아이들의 이해 능력에 맞춘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 할 때는 그렇게 아이들의 얘네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항상 비장애인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들 안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같이 할 수 없다면 어떤 지점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여지를 줄 수 있는 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왜 여기서 이 장애 아동 얘기를 별로 안 했냐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에서 장애인 한대요. 여기서 아동 얘기를 하래요. 그냥 그렇게 되면 성인 장애인 얘기가 되겠죠. 또 거기 가면 또 뭐 그렇게 되고 해서 차별이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 한 명을 저는 떠올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얘를 만나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묘한 차별이나 이러한 말을 한 적은 없나?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얘가 상처받을?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과서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과서에 항상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빠와 앞치마를 입고 홈웨어를 입고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왜 우리 엄마는 앞치마를 안 입지? 왜 우리 아빠는 출근을 안 하지? 이게 되게 그래서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되게 작은 거가 그래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지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하고 없는 거는 다른 거죠.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선생님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났죠. 선생님 사과하시라고. 네. 그 중에 아버지가 그 직업인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 존경하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렇게 선생님이 사과 안 하셨어요. 선생님 사과 안 하셨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것들 계속 비춰보고 내가 얘네들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에 하면서도 그런 시간들이 되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 하나하나를 이게 좀 더 시간이 되고 한다면 의견을 얘기하셔도 되게 좋죠. 오히려 더 좋죠. 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사실 같이 나누고 그래서 같이 있는 아이들 중에 뭐 없다면 뭐 가족 사진이 어쩌고 그다음에 뭐 아빠랑 뭐 하는 거를 해와라 뭐를 해라 이러한 것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어떨 때는 부모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 그냥 보호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주 양육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애들한테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자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지점에서는 실수를 한다라고 싶으면 바짝 긴장을 해야 되죠. 그게 사회복지사가 사로서 사실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의 자세이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어디 지점에서 실수를 할 수 있을지를 내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들 차별적인 언어는 선생님들 없으셨어요? 막 뜨끔하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될까 이런 교육이 아니라 좀 더 하시면서의 애들 만날 때 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도 제가 오늘 라디오 듣는데 학교를 가기 싫다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를 가기 싫다면 보내지 마세요. 아니요, 그래도 보내야죠. 의견들이 분분한. 항상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게 어렵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럴까봐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지도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줬을까 이제 완벽할 수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하나 둘씩 모아서 선생님들 간에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지속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강의를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거는 그냥 교육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근육이 길러지고 힘이 생기려면 그러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들이 쌓일 때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거를 되게 많이 놓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동 최선의 이익. 이게 부모 면접 교섭권 이런 것도 아동 최선의 이익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아빠 만나는 거 싫지만 애는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는 거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가 요새 이거 고민이 또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 뭐가 되냐면요.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은 예를 들어 설문조사 하나를 하려고 해도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약간 심리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좀 검사를 해보면 좋겠어. 얘가 좀 경계선 지능인 것 같아. 지적 능력이 좀 걱정되는데 이거 좀 검사를 해보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이 말 꺼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엄마가 인지하고 못한 상황에서
네, 조심스럽고 엄마가 동의 안 하면 검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있다면서 왜 부모의 동의 하에서만 애가 센터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가 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오고 싶은데 얘가 와서 우리 엄마는요 이러이러 하고요 우리 집은 이러이러 하고요 막 떠드니까 엄마가 싫은 거야. 애가 와가지고 우리 집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애를 지역아동센터에 안 보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아동 부모의 동의가 중요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중요한가? 저도 고민스러워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부당하는 걸로 현장은 되게 많이 힘들어요. 학교에서 위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부모가 동의 안 하면 상담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떤 다른 서비스에 연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는 그거랑 이거가 되게 배치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건 진짜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도와 지침 상에서 아동에게 조사나 내지는 이런 걸 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지자체가 뭐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하나가 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쉬운 걸로만 써놨어요. 이것도 요새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놀이터가 주차장이 됐대요. 많아요. 단지에 가면.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줬는데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만 있고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없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도 생각 별로 못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근데 애들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런 얘기해요. 길에 차가 가는 길만 표지판이 있고 걸어다니는 표지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시골에 길을 잘 뚫어놨더니 차가 쌩쌩 달려서 애들이 학교 가는 길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건널목이 없고 애들이 돌아가야 되고 다 어른의 시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 앞에 제가 들은 애들은 그랬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앞에 차들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애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차를 가지고 애들을 픽업하는 부모들이 차선이 좁다. 자전거 다니는 길을 차선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 다니는 도로를 없애는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아동이 진짜 아동 친화적인 아동이 그거 할 수 있는 그 권리로서 얘네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는 되게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는 거죠. 공중 화장실에 가면 애들은 손 씻기 어려워서 다 젖잖아요. 물이 다. 어른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변기나 세면대 높이라 돈 안 들어요. 사실은 의자 하나만 놔도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서서 손 씻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요즘에 뭐 조금씩 생기기도 하지만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아동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에 있어서 애들이 제가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김소영이 쓴 어린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저는 인지 못했던 게 애들이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작아서 보는 세상이 이 눈높이가 상당히 폭력적이래요. 어른들이 보는 눈높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 왜냐면 이렇게 가면 이게 무섭잖아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게 다 애들에게 맞춰져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간들에서도 되게 작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아이들과 같이 할 때에는 얘네들의 눈높이와 얘네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말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이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다 말하지 못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거를 챙겨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동 최선의 원칙이에요. 어른들은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 이거는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랑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는 다른 거 아시죠? 네,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랑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냅두는 게 애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 뭐 애들 기죽인다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존중하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훈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와는 별개로 애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저는 사회적 농장에서 그때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애들이 와서 체험하고 한다는 게 참여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사실은 만들 때부터 애들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뭐 그거죠. 와서 야, 놀고 싶어요. 아 놀고 싶어? 그럼 뭐하고 놀고 싶은데? 애들은 어른들은 그러죠. 또 놀고 싶대. 쟤네들한테 물어봐야 맨날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안 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진짜 놀고 싶다는 말만 해요. 초등학생들 만나면. 근데 뭐하고 놀고 싶은데? 놀면 뭐 하는데? 하고 자꾸 살살 물어가면 얘기해요. 어떻게 놀고 뭐 해서 놀면 좋은지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교육에서 거꾸로 교실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애들이 만들어. 그럼 우리는 농장이라는 공간은 훨씬 더 뭔가 틀에 갖춰서 만들어 놓는다는 게 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연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새가 날라오고 벌레가 튀어나오고 뭐 이러한 상황들을 다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어느 지점까지를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저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저는 수동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향이 있고 어른의 의견에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교육이랑 달랐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교육이랑은 달랐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서 그냥 체험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그때 애들이 했던 말이 또 그거 있었어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급식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중학생들이. 근데 어른들은 건강한 식단을 먹어야 돼. 애들은 맛있는 식단이 먹고 싶대요. 답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맛있게 해서 그래도 먹게 해주세요 라는 부모랑 안 돼요. 건강한 거 먹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모들이 입장이 다르기도 했는데 저는 저거는 애들한테 공을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떤 식단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식단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른은 이러이러한 식단을 먹기 위해서는 먹으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건강이 안 좋고 뭐는 어쩌고 너네들이 건강한 식단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고 정보는 주는 거죠. 선택은 니네들이 해라는 거죠. 그리고 급식에 대한 만족도나 모니터링을 니네들이 해. 니네가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예전에 제가 그 재밌는 사례가 교육협동조합 있잖아요. 학교협동조합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이런 거거든요. 매점에서 파는 간식을 자기네가 정해요. 자기네가 회의에서 딱 정해요. 그러면서 있잖아 우리 탄산은 먹지 말자 뭐 이거는 먹지 말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건강한 거. 근데 얘네들이 우리 이번 달 한 달은 좀 콜라 좀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콜라를 주문을 하더라고. 자기네가 선택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래 우리 한 달에 한 번 먹자. 근데 평상시에는 먹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부터 얘네들한테 주는 게 얘네들이 진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을 존중하고 한다라는 거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기회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판단하고 스스로 뭐가 문제이고 해결할 수 있게. 제가 학교도 안 초등학교 한 이런 애들 조카 애들한테 편의점에서 뭘 샀어. 그래서 내 뒤를 딱 펼쳤어요. 과자의 뒤를 보면서 있잖아, 여성분이랑 GMO 있잖아요. GMO가 써 있는 거야. 이거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슈퍼에서 사 먹을 때 안 사 먹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러 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겠대. 이거는 안 먹겠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적어도 하나. 그래서 가르쳐주고 뭔가 지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다. 걔네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을 뭐라고 그러지? 어디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셨었는데 약간 경계선 지능인지 모르고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아동 양육 보호시설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이제 미혼모 생활시설이었군요. 거기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막 교육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교육할 때도 직접적으로 던져야지 얘네들이 알아듣고, 그렇듯이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언어 그걸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나 아이들의 수준이나 이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공부가 되어야 되죠. 제가 얘기하시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그때는 타가소였거든요. 그 공단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그때 타가소였어요. 타가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거를 대학교 때 그 활동을 하다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아동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돌보면서 제가 그래서 한 3, 4년이 되니까 아동복지를 다시 전공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애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얘네들이 요 시점에 어떻게 되고를 모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얘네들을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놀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마 선생님들도 만나다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마 니즈가 생길 거예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가 생길 거예요. 제가 어른의 전문성이랑 아이의 선택권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본 거죠.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 농업 활동할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애들은 논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얘네들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일상생활 훈련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가르치고 있는 거가 목표에 아마 담겨 있어야 돼요. 활동에는. 의도한 계획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목표는 참여한 아동은 어떠하게 변화한다라는 목표 설정이 다 돼야 돼요. 제가 선생님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계획서나 이런 거 할 때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 목표를 제대로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되게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문성이죠. 그리고 그게 전문성이라고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게 저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살은 어른. 좋은 어른, 사회적 농업에서는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사실 지역에 있는 좋은 어른 하나, 내가 가서 갈 곳 없을 때 갈 수 있는 곳,
내지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나를 타박하고 나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곳. 저는 그런 역할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애들이 항상 여기 오면 집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집이 아닌,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2차적인 주 양육자가 충분한 사랑을 줘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꼭 부모나 가정 안에서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할머니랑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져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농촌에 가면 또 그런 아이들이랑이 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가면 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랬는데 너무 많아서 웬만한 애들은 다 인근 도시나 이런 데로 나가고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뭐라도 여력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좋은 어른 하나 이 아이에게 같이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 뭔가를 가르치고 와서 뭐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곳에 가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렇단 얘기는 이런 걸 들으시면서 우리 농장은 뭘 지향할 것인가, 뭘 목표로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너무 거창하고 크게 잡지 마시고요. 실현 가능한 걸로. 항상 프로그램은요, 목표를 잡으실 때 실현 가능한, 측정 가능한 걸로 하라고 얘기를 하듯이 너무 크게 잡으면 애들의 삶을 뭐 어떻게 우리가 농장 하나로 그 모든 삶을 다 얘네들에게 커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랑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과 발달의 원칙이 네 번째 원칙인데, 이게 뭐 사실은 애들이 생존이에요. 학대 방임, 살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가 엄청 많이 늘었대요. 많이 늘어서 아이들이 뭐 많은 사례들이 다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돌봄이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 교육, 안전한 생활 환경,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발달 단계. 그래서 제가 애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초등학생 애들이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애들에 따라서 이렇대요. 이 놀이터는 재미없대요. 고학년 애들이. 고학년 애들은요, 훨씬 모험이 있는 위험해 보이는 걸 좋아해요. 저학년 애들은 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놀이터를 찾아다녀요. 얘들아, 오늘은 저 동네에 있는 저 놀이터를 가자. 여기 재미없어. 저랑 그 인터뷰 마치고도요, 그 자리에서 다 버스 타고 무슨 놀이터를 가더라고요, 같이.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런데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온 뭐 유치원생이나 이런 어린애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양보 좀 해줘. 너무 싫대. 나도 놀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양보하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얘네들의 스트레스더라고요. 나 놀고 싶은데 꼭 엄마들은 와가지고 우리 얘 한 번만 타보게 해달라 라고 해서, 물론 같이 놀아야 되겠지만 인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요 밖에서 잘 안 놀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쯤 되면요 청소년 공간은 실내에 있어요. 그리고 널브러져요.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전용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니네 마음대로 한번 꾸며보자 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그 일식집에 이렇게 움푹 파인 것처럼 이걸 크게 해가지고 고기 속에다가 큰 방석 같은 거 넣고 널브러지는 거예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공간, 거기에 냉장고 있어야 돼요. 간식 이제 꺼내 먹고 놀고, 이런 공간. 애들은 그래서 터치하지 말아라, 그냥 나 혼자 있게, 이런 공간을 원하는 그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또 되게 활동적인 애들은 청소년 수련관처럼 가서 막 뛰잖아요. 무대가 있어야 되고 거울을 보고 내가 보여야 되고,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은 거의 카페나 만화방이나 약간 그런 식의 공간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해서 요 단계별로 애들이 다 다르고 여기에 또 성별이 또 다르겠죠. 남녀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지역의 놀이터도 좀 미취학 아동용, 저학년용, 고학년용 다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요거 하나라도 뭐라도 있고 놀고 싶구나.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노는 놀이기구를 되게 위험하게 타보면서 놀잖아요. 얘네들한테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재밌어야 돼요. 모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근육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소근육이 발달하는 거고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막 정글짐이나 막 이렇게 이런 거를 타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노는 건데 그게 그래서 다 성장이고 그게 다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환경 이게 제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환경 속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요, 이 사람이 변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로 놓고 본다면요, 맨날 때리는 아빠, 술 먹고 집에 돈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이 문제가 환경이 다 개선이 된다고 하면 얘가 문제행동을 보일까요? 아이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상황에서 환경이 개입하는 게 사회복지의 접근이거든요. 아동복지에서. 그래서 병원이랑 되게 그게 다른 게 있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안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환경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걔의 문제 행동만 보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많이 보세요. 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웹툰에 빠져서 매일 밤마다 웹툰 보고 아침에 늦잠 자고 학교를 잘 안 간다. 아니 이렇게 좀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걔 그럼 학교를 안 간 지각하는 아이라고 딱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럼 얘를 웹툰을 좋아하니까 웹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얘 뭐 하고 싶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 하다 보니 밤에 보게 됐다. 그리고 그런 웹툰과 관련된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얘가 시작한 이게 강점 관점이라고도 해요. 애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가 웹툰이라는 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럼 웹툰을 좋아하면 웹툰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뒤에 가서 제일 나중에 근데 학교는 제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요. 왜? 자기 이걸 존중해 주니까 이걸 할 수 있게 해줬을 때 얘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애들 가정 방문할 때 어느 날 딱 방문을 하고 가서 봤더니 예를 들어 아이돌 사진이 붙어 있다. 뭐가 있다. 그런 것부터 본대요. 딱 캐치를 하면 다음에 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면 애가 술술술술 이제 같이 얘기가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볼 때 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아이가 가진 문제부터 보는 거랑 저는 거기서 너무 크게 선생님들의 틀로 애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선생님은 지각하는 아이로 보는데 저는 얘가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로 보인다.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가 지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랑 지각하는 아이로 매일마다 지각해 게을러 늦잠 자 너무 다른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게 너무 하나의 결과만을 보고 있어요. 어른들이 얘가 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를 들여다보면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애가 교실에서 맨날 잔대요. 맨날 자. 얘를 어떻게 하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뇌를 쓰면 애가 그냥 자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왜 이런 애를 맨날 잔다고 다그치면, 그래서 제가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봐요. 애들도. 근데 말 안 하죠. 왜? 내가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어쨌든 보다 더 권력 있고 위에 있는 어른들이 먼저 풀어줘야죠. 애들한테 말을 해라라고 말을 하죠.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약자의 아래의 위치에서 해줘야 힘이 없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직장이나 뭐 어디서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을 하시고, 아까 그렇게 필요하시면 아동복지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농촌에 별로 협력할 만한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어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기관이 아니어도. 그래서 농촌에서 할 때는 그러한 어른의 역할들이 뭐 애들이 버스가 끊겨서 그런 거죠. 할머니랑 사는데 고등학생, 여학생인데 버스가 일찍 끊기잖아요. 근데 그 버스를 못 탔어. 그러면 집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박이 되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 얘를 집에다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얘는 외박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애들을 같이 보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 들었었거든요. 버스가 없어서 그냥 한 번, 두 번 집에 못 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애들이랑 휩쓸리다 보면 또 나쁜 그런 거에 빠질 수 있고. 근데 버스가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했더니 7시에 끝났는데 버스는 6시에 끊겼고. 놀고 싶잖아요. 애들 마음이. 그리고 집에 가도 할머니랑 집도 다 심란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래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저는 그 지점에 보완해주는 역할을 선생님들, 사회적 용장이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역할들로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서 필요할 거다. 쉬지 않아도 돼요? 되죠. 네, 항상 그 채워지 제도나 정책의 서비스는요, 저는 100%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은 공식적인 체계로는 커버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애가 학교에 집에 갈 수 없는 늦게 가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딱 틀에 맡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돌발 상황,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것들로 비공식적인 이런 걸로 좀 메워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동복지를 할 때 놀이에 대한 이런 것들. 놀이라는 거가 놀이치료도 있잖아요. 놀이치료도 있고, 그리고 애들은 놀면서 성장하는 거 이고요. 그래서 자기 표현의 자연스러운 수단이다. 많이 보셨죠? 예전에 그런 실험했어요. 놀이 공간에 한참 막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막 채워놓는 곳이 되게 좋은 곳이다. 애들이 막 교구를 갖고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공간이다 하다가 2000년 무렵이었나 옛날에 이 교구를 다 없애야 된다라는 게 또 한쪽의 주장이 있었어요. 실험을 했어요. 부산 거기에서 교구나 이런 거를 다 없애고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사회성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어린이집에서 매일마다 놀던 교구를 어느 날 애들 딱 왔는데 싹 다 없애고 빙고 교실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한나절이 지나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놀던 놀이 있잖아요. 기차 놀이, 뭐 놀아요 애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주도해서 놀 수 있는 거, 장난감이나 뭐를 줬을 때보다 애들이 놀이를 사실은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그리고 사회성이 발달이 된다는 얘기는요,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요. 부모님들 좋아하는 공부를 잘해요. 이런 애들이 더. 그래서 애들을 실험을 했을 때 막 게임을 했을 때랑
게임을 하고 난 후에 시험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못 풀었어요. EBS에서 진짜. 농구를 하고 났잖아요. 문제를 풀어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달라져요. 애들이 할 게 없어서 게임을 하고 밖에 나가서 놀거리가 있으면 게임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중독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몸을 쓰고 운동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사실 공부가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도 같이 성장을 해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학습의 기능,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치료 기능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같이 놀면서. 요즘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뭐 플레이메이트, 얘랑 쟤랑 얘가 못 놀면 뭐 짝을 지어서 놀으라고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준대요. 코로나 겪으면서 애들이 사회성이 되게 많이 떨어진 게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처럼 논대요. 교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고자질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스스로 어쨌든 그래도. 근데 중학생 애들이 다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요. 중학교 교사하는 친구가 이게 좀 뭔지 잘 모르겠다. 같이 잘 안 놀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 청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은둔형 외톨이까지는 안 돼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사회에 진입을 못해요. 고등학교까지 멀쩡히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까지도 간 애들도 있어요. 갔죠 다. 대학도 갔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요. 아니면 대학을 졸업을 못해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정해진 교실에서 친구들도 요 반 친구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대학을 갔는데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내가 시간표를 짜야 되고 못하겠대요. 그래서 1년 다니고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제가 만난 청년들은 8학기를 얘네가 7년을 다녔더라고요. 휴학을 최대한 다 늘려서. 그렇게 졸업이 목표로 졸업을 하고 나면요 취업을 못해요. 또 취업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된. 근데 그거의 대부분의 화두가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성 발달의 부족이에요. 놀면서 사실은 사회성이 발달이 돼야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놀이를 해야 애들이 사회성이 발달이 되는 거고 같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사실 뒤에서 이제 좀 더 그런 선생님들이 아동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집에 있는 청년들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로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편의점에 알바하는데 편의점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슴이 뛰기 시작한대요.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저한테 왜 손님들은 편의점 문만 열면 공격적으로 변하니? 분명히 손님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성인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놀이를 통해서 다 진단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노는지 따라서. 그래서 진단이나 평가도 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근육, 대근육도 발달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사회성도 발달하고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애들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어른이 나서서 다 조정해주고 그렇게 되면 얘는 점점 스스로 저는 그렇게 우리 사회가 키우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를 상처받을까? 상처받지 않게 알아서 막 해결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옛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저거를 되게 많이 목격해요. 빈곤아동의 대물림. 국가가 사례관리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희망복지지원단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느껴지는 게 부모를 사례관리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를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났던 것도 엄마가 정신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데 한부모 가정인데
아이도 병증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입원했을 때 얘는 혼자 집에 있어 또. 이제 얘를 사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돼서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이때부터 지금도 몇 년 전에는 저런 빈곤의 대물림이 이제 청년의 숙제로 온 거예요. 그렇게 수급자로 자라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돼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 그래서 지금 국가 정책에서 복지의 대상으로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게 청년이에요. 여가부도 청년 정책을 만들었고 복지부도 청년 정책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청년은요, 농촌에서 있는 청년도 어느 쪽이에요? 창업농이나 이런 쪽이죠. 고용노동부의 숙제였어요. 취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복지부에 청년 지원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애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만났던 애들도 수급자로 자랐고, 예, 그렇게 계속해서 오면서 29, 30, 34, 35까지 막 넘어가고 있어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정서 발달 안 돼. 정서 발달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요,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얘네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애착이 형성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인지 능력까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0% 엄마 나라 말로 어렸을 때 해야지 얘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애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것도 엄마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못하지 다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통을 한 아이는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에 없이 자라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런 게 안 되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과잉 행동하고 분노를 표출하잖아. 답답하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들어주니까 누구도 내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목표 상실. 애들이 맨날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던 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정성 카지노 근처에 사는 애들의 최고의 직업이 카지노 딜러래요. 보는 게 그거니까. 목표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무기력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말을 많이 하시죠.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나 내지는 있는 빈곤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얘네들이 한 통을 돌아서 저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이제 청년들이 돼서 보니까 제가 아는 성매매 집성촌 근처에 사는 아이 한부모야. 미혼 가정일 수도 있죠.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 엄마랑 둘이 살아. 엄마는 밤에 일해. 얘는 밤새 혼자 있어. 엄마는 늦게 들어오니까 아침에 늦잠 자. 학교 맨날 지각이야. 그 어떤 개입도 들어가지 않고 고립돼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모의 고립이 그대로 애들한테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엄마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가 고스란히 애의 환경이랑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 한 페이지가 이제 엄청난데요. 선생님들 여기서 아는 시설들 많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는요. 그거예요. 시군청에 드림스타트가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곳이에요. 만약에 만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아마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관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연계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쪽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거를 이게 제도적 환경이라 볼 수 있죠. 지역사회 안에서 애 생활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뭔가 같이 해 나가실 수 있는 이게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제가 다 적어놨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에는 드림스타트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희망복지지원팀은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종료되면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 있는 아이들은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사례관리사가 해요. 그 다음에 부모의 문제는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복지지원팀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랑 있고 읍면 사무소에 가면 맞춤형 복지팀에 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읍면에 있을 때 뭔가 아이의 약간 이상한 거나 뭔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한번 뭘 해보시거나 의논을 해보시거나 그러한 거에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죠. 가정이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그런 게 안 될 때 그런 어른의 역할들을 좀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시죠? 학대나 방임이면 신고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아이가 뭔가 맞은 것 같거나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거나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 봤을 때 막 그랬어. 막 겨울인데 막 얇은 옷 입고 오고 막 이게 막 그리고 옷이 몇 개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그러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되면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고하기 전에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랑 먼저 의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순간 부모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신고가 들어가서 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알코올릭이라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지적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알코올릭이 아니었어요. 지적장애가 있어서 애들 케어가 안 되고 있었어. 냉장고에 곰팡이에 애들 옷은 제대로 입지도 않고 애들은 또 많아. 막 3명에서 막 5명 막 이렇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절대 애를 분리 안 하겠다 그래서 아보전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엄마를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가르치고 냉장고에는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애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기 기저귀는 갈고 분유는 이렇게 먹여 다 한 거.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그러기 전에 신고를 하기 전에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좀 같이 고민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부모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사실은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아보전에 신고가 들어가면 부모는 부모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부모는 교육이나 뭔가 안 받으면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들 다 신고 의무자로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 농장,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 신고 의무자예요. 학교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아동을 하는 농장을 지금 저 문득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해야 되겠구나. 해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안 되죠. 난처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챙겨야 되겠네요, 진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동보호팀이라고 해서 저것도 작년부터 국가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한 거예요. 생겼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세요? 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랑 같이 있고 보통 가족지원센터 여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정위탁지원제도 지원센터는 잘 모르시죠? 저거는 조성가정이나 부모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이 가정을 해서 케어할 때 그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군구마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시적으로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게 되면 좋을 텐데 학대나 이런 걸로 가정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아이들이 저런 위탁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학대로 분리된 아이들이 공동생활 가정이나 보통은 아동 양육시설 보육원이죠. 보육원 그런 데로 가서 지내게 되는데 가정 위탁이 이제 시설로 가지 않고 가정으로 가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육원, 고아원이라고 말하는 아동 양육시설이고요.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좀
그 시설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때 공동급식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예,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는 게 얘네들이 시설을 나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립이 전혀 안 되는 게 지금 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끝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말로 쓴 게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지만 그 청년의 나이잖아요. 18세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그 지난 한 5년 동안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일상생활이나 혼자서 지역 안에서 독립하기 위한 거를 사회운동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그래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은 양육시설인데 좀 더 소규모죠. 모르포이고 청소년 쉼터를 저거를 클릭하면 아마 뭐 홈페이지랑 제가 그래서 링크를 걸어놔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나 저기도 청소년 애들 쉼터에 저기 있거든요. 양육시설은요 6.25 이후부터 있어왔던 우리나라 제일 먼저의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어찌 보면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청소년 쉼터 애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 쉼터 애들은 나와도 자립지원금이 없어요. 아동 양육시설 애들은 지자체에 따라서 뭐 500만 원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수당도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도 뭐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에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은요 좀 순한 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청소년 애들이 지역에서 이제 보니까 꿈드림에 있는 애들은 학교 생활에 약간 부적응,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약한 애들이 좀 많고요. 그 아마 지역에서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서울에서는 보면 지역별로 모여서 뭐 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기 노원구, 뭐 수유, 뭐 이런 쪽에 애들이 모여서 살고 다문화 중도 입국 애들 있죠. 걔네들도 그런 비행하는 애들이 저기 또 막 파주 이런 데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애들이 아닌 대개 학교 꿈드림에서 만날 수 있는 애들은 어찌 보면 규칙을 어기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쪽으로 가 있는 애들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에 가끔씩 그렇게 다문화 가정 중에 중도 입국으로 들어와서 언어가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100% 또 학교에서의 거의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우리에서 나서 자란 애들은 한국말은 그래도 되잖아요. 중도 입국한 애들은 말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제일 잘하신 지역아동센터.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오나요? 농장에? 어떻게 오나요? 뭐 하나요? 와서? 놀다가 외투기도 잡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죠? 전에 표본 농장을 하면서 알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오니까 알 수가 없죠. 알기가 어렵죠. 일주일에 막 한 번 이렇게 오면.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대체로는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이렇게 오는 이런 건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의 약간 돌봄과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 하려면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와서 이용할 때 저는 꿈드림이 사회적 농장 이거를 꿈드림 센터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농장이 꿈드림 센터인 거지. 그럼 애들이 와서 그냥 학교 안 가는 애들이 그냥 여기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 센터의 좁은 공간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 하나를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단기돌봄센터도 있죠. 저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는 그런 거고요. 재활동센터는 어쨌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인 거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가부가 하는 돌봄 똑같은 거죠. 초등 돌봄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체로 초등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거 한다면 저런 데를 가셔서 우리 농장이랑 가까운 데 사는 아이들이 있다면 같이 뭘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가 되겠죠. 제가 또 영광의 굴비 그 밥 먹으러 이렇게 그 법성면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그래서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 방과후 교실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는 뭔가를 그야말로 연기하실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보호 종류 아동을 보고 있고 사회적 고립 청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회적 농장할 때 청년을 보는데 힘 있는 청년만 보지 말고 지역에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 없냐 이랬더니 그런 청년들도 같이 좀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고립된 채 그림자처럼 집 안에 그냥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이 볼 수 있는 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또 이게 상담을 받는 아이들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그 CYS 넷 동반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꿈드림이랑 거의 같이 있죠. 꿈드림 센터랑 같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거기 안에 학교 지전가라고 하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어서 또 아이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와 사실은 아까도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연계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떨 때 방학 때 이럴 때 와서 밥이라도 먹고 여기에서 와서 뭐라도 하고 이러다가 시간을 보내고 가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되어줄 수 있는 지역에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예요.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전달체계 안에서 아이들의 빈곤 문제와 학대나 방임 그리고 가정위탁이나 아동시설 보호 저건 완전히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죠. 방과후의 돌봄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학교를 마치고 와서 그 애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진안군에 갔을 때 방학을 하면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애들이 몇 명밖에 없고 그럼 얘네들을 좀 모아서 밥이라도 좀 먹이고 낮에 좀 있을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한 번에 와서 한두 시간 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나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도시 지역 안에서는 그런 작은 공간들을 많이들 또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공간들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모두의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복지 애들의 생존과 발달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얘네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 안에서 충분하지 않고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지점들을 좀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네. 사회적 저는 그래요. 사회적 관계가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제가 그 틈새 돌봄이라고 그 약간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틈새 돌봄의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지역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여기 오니까 알게 된 언니 오빠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쟤네 엄마도 안다요? 막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그리고요, 저 누나랑 저기 오면요, 막 놀아요. 뭐.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아닐까. 애들이 그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거가 뭐 책도 보고 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그 프로그램하고 진득이 앉아있지 않아요. 맨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도서관에 가서 놀고 내일은 저 놀이터에 가서 놀고 애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뭐를 하면요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왜? 너무 많이 해서. 아동 양육시설의 아이들 교육 설문조사 하면요 555555 333333 이런 식. 애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맨날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아무 서비스 인프라가 없는 곳에 가서 그때 그림책 프로그램을 했더니 환경도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애들을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해도 되나? 너무 애들 프렌들리하지 않은 환경이다. 평가를 별로 안 좋게 하려고 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니까 좋은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피곤한 거야. 그 애들이 프로그램 없는 공간에 있고 싶대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더 힘드세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이들 또 학습지를 가르치면 편해요. 시간이 잘 가요. 학습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줘야 돼요. 많이.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 없이 처음에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할까? 뭐가 있어야 하죠. 그거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고 방법이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사회복지 실천 잘하는 기관은요 프로그램을 걷어내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만나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만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뭐가 하고 싶은지 어르신들이 뭐 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있고 어른도 있고 어른 그런 게 있는 곳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걸 저거 막 다다다다다 저도 왜 어떨 때 가서 뭐 누군가가 내가 막 얘기를 해도 그거를 저거 잘난 척하네 저것도 투덜대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떠들고 다음에 와서 또 떠들어도 되는 애들한테 그러한 곳이 되면 좋겠다. 프로그램 하러 가는 거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어린애들. 그리고 프로그램 하면 중고등학생 안 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쉬어, 놀아, 그냥 쉬어. 여기 왔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뭐 만화책 보고 아마 그런 건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와서 뭔가를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밖에 나가서 겉돌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재미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좀 마음이 편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정의 역할에 보충적인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동을 만난다면, 청소년을 만난다면 이거 뒤에 그냥 제가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이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청소년 애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뭐였냐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애들을 인터뷰하고요. 그 인터뷰 내용 또 실무자를 인터뷰하고요. 두 개를 갖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였어요.
맨날 실무자들 얘기만 듣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애들한테는 어떤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뭐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애가 지각하는 아이가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 얘기했듯이 요새 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어? 저 건물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의 뒤에서 한 해 중에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운 듯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랑 쭉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싶다라는 말 플러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말이 더 커요. 얘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건물주는 돈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돈 걱정을 안 하고 싶다? 그 말보다는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일은 돈이 안 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 걔가 무슨 미술이나 뭐 디자인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네로 듣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구나. 라는 말을 읽어낼 수 있는 어른이 어렵죠. 그래서 애들이 내가 야 정보 많잖아 인터넷에 그랬더니 아니요 저한테 필요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보는요 잘 알아야지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렵게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는 정보는요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랑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어른이 좋대요. 친구 같은 어른 개나 주래요. 싫대요. 친구는 있는데 왜 아버지가 아빠가 선생님이 친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을 되게 무섭대요. 무서운데 그 선생님이 좋대요. 왜? 선생님은 우리를 혼낼 때도 팩트에 기반해서 혼을 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대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혼내는 선생님이 싫대요. 부모 얘기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서운 선생님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대요. 근데 왜? 이렇게 멋진 능력이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된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안 변했구나. 시대가 바뀌어도. 저희도 그러지 않았나요? 능력 없는 어른들은 저도 왜 선생님이 저렇게 못 가르치지? 선생님이 나도 한 나이가 있는데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했듯이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보도 많은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정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 선생님은 무섭지만.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환경이 달라져 있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만났을 때 되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좀 좋은 어른으로 농장에 있으시면 아마 뭐 청년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어른으로 지역에서 애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청년들은 작은 지역에서 보듬어서 역량을 키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돈 조금 받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고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활동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애들의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갔을 때 그런 얘기들도 처음에 사이동 농장 제가 처음에는 선정할 때 같이 평가할 때 다녔었거든요. 네. 이런데 장애인이 일을 한다고?
실내 쉴 수 있는 곳도 없고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외져 있는데 마을이랑 같이 섞이지도 않는데 그때 그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동식품부 과장님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데는 어디 가서 일할 때 논에 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서 한 한나절 일을 하는데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요? 네. 이게 지금 사실 활동을 하면서 그게 여러 법적인 이런 것들도 막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오고 싶은 곳이 되겠죠. 특히 애들이 있는 곳은 또 그래서 뭐 창고나 이런 것들도 있다면 저거는 유럽에 제가 작년에는 유럽에서 했던 자료들로 강의해드렸었거든요.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이 되게 많아요. 매뉴얼도 많고. 그래서 거의 기업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료들이. 그러면 뭐 무슨 프로그램 뭐를 갖춰야 되고 다 있는데 상당히 테크니컬한 그러한 지점들로 갖추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일부는 배울 게 있지만 우리는 그런 지향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농업은 그래요. 같이 살고 같이 보듬고 보살피고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유럽에서 제가 본 매뉴얼은 기업적이었어요. 돈을 벌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거기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대요.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농장에 온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식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애들의 건강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생기는 걸로 사회적 농장 활동을 한대요. 학교와 코업을 하고요. 학교와 완전 긴밀하게 들어가 있어요. 활동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학교와 긴밀하게 들어가 있는 사회적 농장들 좀 있을 거예요.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건 이제 교육 관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은 아동 복지와 관련해서 아이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10분 빨리 20분까지 하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네.